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쿠키뉴스 창간 17주년과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귀한 날에 강연자로 초대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많은 곳에서 강연 그리고 또 축사 요청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근데 저는 좀 뭐가 됐든 짧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좀 한 사람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좀 낯설고 말하는 것도 낯설고 요즘 텍스트를 길게 하면 세 줄 요약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른들이 또 혀를 차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영상도 1분으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는 버릇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강연 시간이 30분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Z세대가 겪은 코로나로 해봤습니다. 제가 와서 S를 삭제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들어있질 않아서 조금 아쉽고요. 행사 기획을 하는 분들께서는 주로 저에게 이제 청년 정치인이나 여성 정치인으로서 겪고 느낀 어떤 것을 말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도 한 절반 정도는 주최 측의 요청으로 주제가 잡히긴 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MZ세대로서 우리 세대에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MZ세대가 뭔지, 코로나19가 뭔지부터 좀 짚어보고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MZ세대라고 하면요. 일단 1980년생은 42살입니다. 1995년생은 27살이고요. 2004년생은 18살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MZ세대라는 묶음이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랑 42살의 성인이 어떤 공감대가 있을까요? 42살의 성인이 만약에 25살의 아이를 낳았다면 18살이거든요. 어쩌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다른 사례를 들자면 가수 장윤정 님이 80년생이고요. 걸그룹 있지의 막내 윤하가 2003년생인데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정도로 조금 멀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이해되지 않는 요즘 것들을 너무 게으르게 묶어버린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불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2030 세대 정도로 좀 좁혀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20살과 39도 많이 다릅니다. 고민하는 게 많이 다르죠. 한편 오늘 제가 주목할 세대는 바로 Z세대인데요.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세대이고 아직 온전히 사회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세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제 동생들은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95년생이거든요. 저는 92년생이고 한국 나이로 치면 올해 30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30살인 제가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진짜 20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세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늘 이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대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이로 18살부터 27살까지 이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겪었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Z세대의 특성 몇 가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Z세대는 그야말로 디지털 세대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모르고 IT 환경에 친숙합니다. 아날로그 브라운관을 만나도 아마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정보를 습득하고요. 텍스트, 문자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더 선호합니다. 이 부분을 비판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봤는데요. 비판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계도한다고 달라질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좀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Z세대는 90년대 경제 호황기에는 세상에 없었거나 태어났더라도 그 시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들은 IMF와 금융위기를 아주 어릴 때 겪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봤을 거고 자연스럽게 위기감이 생겼을 겁니다. 또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컸을 거고요. 일찍 아마 철이 들였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나가서 나의 꿈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야망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그런 것 위주로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거는 이제 멋진 교훈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는 그냥 헛소리가 된 겁니다. 피곤한 이야기인 거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는요, 다 함께 겪었지만 2020년 1월부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년 동안 이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이루어졌고 위드 코로나 같은 비전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관리 가능하다는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부족 사태만 잘 대처하면 코로나19 국면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그런 공이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공로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Z세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군인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야 할 시기였고 사회의 첫 발을 디뎌서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버텨내기 시작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립을 경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했는데 선배를 못 만나요. 안내를 해줄 선배를 만나지 못하고 동기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는데 또 새로운 입학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1학년들이 그 2학년들한테 대학생활, 학교생활을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죠. 고립돼 있었으니까. 올해 입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단절된 상태였을 거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갈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몇 명 이상은 모일 수도 없는 비대면 세상, 이게 이제 Z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가 느끼는 우울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30의 그 우울 평균 점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갓생이라는 신조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또 여러모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갓이라는 접두사를 많이 붙이는데요. 킹갓, 갓 이런 거 있습니다. 하루를 빡빡한 계획 속에서 사는 삶을 갓생이라고 합니다.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젊은 시기에 이렇게 사셨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의 Z세대에게 갓생이란 조금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명예가 따르는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2030 세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난 1월에 펴낸 MZ 세대의 여가 생활과 자기개발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70.3%가 사소한 성취도 내 삶에 큰 의미가 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소한 성취를 위해서이고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욜로 열풍이 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기관리와 통제가 유행이 된 데는 또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줄어드는 그런 행동 반경 탓에 자주 느끼게 된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팬데믹이라든지 재난 이런 상황들은 늘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위협합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었지만 아직 사회 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하지 못한 Z세대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경우에는 참 다행인데 그나마 4평짜리 원룸에 혼자 살면서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고 그 작은 방에서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고 취업과 진학에 필요한 정보들을 온라인으로만 수집했을 20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평짜리 방 그 안에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인터넷과 IT 기기에 익숙하고 온라인 공간이 친숙한 세대인 것이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디 한 군데 소통할 곳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고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더 짙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관심과 환대가 필요한 이런 시기에 저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이런 경험이 나중에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당에 가려져서 관심이 많이 없으셨겠지만 정의당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심상정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된 이정미 전 대표님의 공약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키워드는 돌봄입니다.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이 장관의 존재는 사회의 외로움 문제가 심각하며 국가가 이에 맞서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 고독은 노인들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젊은 세대, 심지어 대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 고독사했던 청년의 소식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의 방에는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입사 지원서, 자기계발서 등이 있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비슷한 사례들이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좀 자주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의 사례로 돌아가면 이 영국은 그런 외로움 문제를 또 사회적 단절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 장관을 만들고 그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이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라는 건 고독사에만 머물 그런 협소한 의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미래가 걱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삶의 질 개선 지표로 GDP 지표를 대체하거나 돌봄사회 부총리를 신설하거나 돌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거나 하는 등의 돌봄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개별 정책뿐만 아니라 돌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주는 정치 사회적 의미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연결된 사회, 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관점에서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참 서로에게 눈 흘김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정치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온라인 공간에는 조롱과 혐오가 난무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면 참 친절한데 온라인에서는 무슨 이유로든 화가 나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체면과 평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온라인에서 표출하는 분노의 원인을 저는 관계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승자는 독식하고 약자는 철저히 버려지는 이런 질서 안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굳이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저 우리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비해서 돌봄이라는 말은 좀 하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 대신에 그래도 공존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인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선진국 시민들의 삶입니까? 우리 Z세대, MZ세대 청년들의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주택자이고 비정규직 혹은 구직하느라 힘들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사회초년생들, 학생들 경우에 학자금 대출도 많고 10년 뒤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10년 뒤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요. 내 집 마련은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나면 아마 월세에서 반전세 정도로 옮기는 걸 목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세, 근데 전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그래서 10년 뒤의 미래도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균이 과연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평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균을 바꿔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그런 주거권 같은 것들이 이제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받을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시대 정신이 이런 돌봄이나 공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무섭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눈을 기고 헐뜯는 세상이 아니라요.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 살아가는 개인은 좌절감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부동산도 중요하고 검찰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시민들은 선풍기로만 견뎌야 하는 푹푹 찌는 날씨가 힘듭니다. 그리고 남보다 심하게, 너무나 심하게 적은 소득과 자산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왔으니까 저희 당 홍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의당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늘처럼 반복되는 이런 프로파간다와 네거티브, 말들의 전쟁에 얼마나 저희의 정책이 좀 잘 팔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정의당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